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근대문학관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함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한국근대문학관 북콘서트 두 번째 행사를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학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북콘서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 6번 기획을 해서 요새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을 출간한 작가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이렇게 그 책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눠보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1차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윤동주를 주제로 그 윤동주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든 그 감독님을 모시고 저희가 북콘서트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행사는 황인찬 시인을 모시고 요새 팬데믹 현실 하에서 이제 시나 문학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저희가 행사를 기획해 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과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오늘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도움을 주신 이승하 교수님, 그리고 방현석 교수님께, 그리고 중대 문창과 여러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이 두 분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조대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당부 말씀 드릴 거는, 아직 방역 지침이 좀 있기 때문에 행사 내내 마스크는 꼭 끝날 때까지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겨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방금 잘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주최하는 황인찬 시인의 북콘서트 여기까지 미래입니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하는 조대한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와주셔가지고 벚꽃도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참 완연하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은데요. 이 아름다운 시기에 또 황인찬 시인님과 문학과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인찬 시인님은 제가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대부분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맡은 바 소임이 있으니까 이게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인찬 시인님께서는 그 현대문학에서 2010년도에 데뷔를 하셨고요. 구간조 시기기, 희지의 세계, 사랑을 위한 되풀이, 시집 등을 발간하셨고 31회 김수영 문학상과 66회 현대문학상 12분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그 글과 음악의 온도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DJ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라디오 DJ 하고 있고 국악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9시 99.1 FM. 이렇게 또 사이 홍보를 진행해 주시. 이 홍보 자료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선생님 그 문단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이제 지금 35살인데요. 30대 중반에도 이런 말을 듣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아유, 그럴 리가요. 근데 이게 아마 당연히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수려하신 외모와 따뜻한 말솜씨 때문이겠지만, 이 시인으로서도 그러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구간조 시기가 나왔을 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2010년대 이후에 시를 공부하고 쓰시는 분들께서는 참 저분의 이 시인분의 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었는데요. 그런 이제 영향력을 끼쳤던 시인님께서 오늘 이제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공부했던 시인과 작품들에 대해서 강연을 1부에 해주시고,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제목이 붙은 시집에 대해서도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이신 황인찬 시인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벗어도 되겠다고요? 네네. 저는 이게 왔다니까. 그리고 지금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열심히 쓰고 있는 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황인찬입니다. 일단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랑 인스타 라이브도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 유튜브나 인스타 쪽에서 소리가 좀 문제가 있거나 잘 안 들리거나 하면 지금 채팅 보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요거를 쓸지 요거 알 꺼졌나? 쓰고 할지를 아직 이제 뭐 보면서 좀 더 잘 들리는 걸 하면 되니까요. 그냥 그런 부분들 혹시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들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 구성이 저희가 2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아까 설명 잘 해주셨지만 1부 앞부분에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읽고 공부했었던 텍스트들 그리고 저의 이 시쓰기 그리고 제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깊게 영향을 줬던 텍스트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제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들을 이제 배웠는지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고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글쓰기라고 하는 건 그리고 시쓰기,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맥락들, 여러 가지 층위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작가를 그리고 혹은 어떤 텍스트를 아주 깊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깊게 사랑하는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그를 부정하기 위해 애를 쓰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과정들, 제가 이제 습작을 하고 데뷔를 하고 계속 책을 내고 하면서 생각했었던 그런 저의 사랑의 과정들과 그 부정의 과정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에서 이 텍스트 되짚기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텍스트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시간이 약간 부족하다면 다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뭐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채워지는 걸로 하고 좀 바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어느 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1950년대 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95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어떤 것이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이후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모든 분야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참혹한 폐허 위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학에서는 뭐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말이 붙었겠지만은 문학에서는 이 1950년대의 작가들을 두고 전후 모더니즘 세대의 작가들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 전후 모더니즘 세대의 작가들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시대에 이 작가들이 정립한 이 문학에 대한 몇 가지 태도들 그리고 이 형식들이 사실은 2022년 지금까지도 아주 깊게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한국 시의 거의 모든 이런 뭐랄까요 이 정신의 어떤 시작은 사실은 소월에게 있는 것이고 그 소월에게서 한 번씩 한국 시가 시작됐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닌데 저는 한 번에 또 이 재시작의 타이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 1950년대 이 문학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진취적이었고 그리고 이전 세대하고 아주 결연하게 뭐랄까요 뭐 연을 끊는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결별을 하고자 했었던 이런 작가들의 세대이기도 했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사실은 김수영이겠죠. 김수영이 내세운 어떤 시의 정신들, 시가 우리 사회와 현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들은 지금까지도 말하자면 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는 온몸으로 밀고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김수영의 그 시적인 태도 자체는
지금 이 70년대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대와 2000년대를 통과하면서 여전히 유효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수영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방식들에 있어서 이제 작업들을 해나간 작가들이 있었죠. 소위 한국 시에서는 전후 모더니즘 세대의 시인들이라고 부르면 삼김을 꼽습니다. 삼김. 삼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수영, 김춘수, 김종삼 이렇게 세 명의 김씨 시인들을 삼김으로 꼽고 이 세 명의 시인들이 말하자면 1950년대의 시를 뭐랄까요 대표한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두각을 드러내 보인 시인들이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의 영향력 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인들의 시들을 읽고 참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한테는 이 시인들의 시쓰기가 저한테는 좀 이런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 저는 06학번이고요. 2000년대 이제 이 대학교에 문창과에 입학을 했을 당시에 한국 시는 한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였어요. 소위 미래파라고 불리는 세대의 새로운 목소리의 시인들,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하기 방식을 가진 시인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 미래파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우리는 한 시간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얘기할 건 그건 아니고 그 시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에 대해 갖는 이미지들이 시에 대한 판도가 크게 달라졌다. 일단 이 정도 선에서만 이야기를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대세였으니까 저도 그 세대의 시인들, 2000년대 나온 그 시인들의 시집들을 읽고 열심히 습작을 하고 모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창과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인들처럼 시를 써서는 결코 이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겠다. 저는 김행숙 시인의 시를 참 사랑했는데요. 이 김행숙 시인이 연상되는 시쓰기라고서는 김행숙 시인보다 더 좋은 시를 쓰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시기에 이제 대학에서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1950년대의 시인들을 수업 시간에 접하고 좀 깊게 빠져들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한테는 이 2000년대의 글쓰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대안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고했던 것들이 이들의 시였습니다. 이들의 시가 보여줬던 특징들이 뭐냐면요. 아주 단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폐허가 되어버린 세계에 대한 아주 전적인 미적 대응입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아득한 아름다움을 그려냄으로써 이 세계의 폐허됨을 완전히 극복해버리는, 이 폐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아주 머나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시쓰기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그죠? 텍스트를 보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김종삼 시인의 시는 대표작이 이 시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 대표작에 해당하는 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북치는 소년과 같은 시가 있고요. 북치는 소년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이라고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또 약간 쓸데없는 힙스터 기질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거부터 끌고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김종삼 시인의 시의 특징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최소한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최소한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백을 최대한 크게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최대한 크게 발생한 그 여백을 통해서 이 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요. 이게 일단 김종삼 씨의 눈에 두드러지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찝어둔 상태에서 무슨 요일일까라고 하는 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뒤돌아서 봐야 돼가지고 저 뒤로 돌게요. 제가 한번 그리고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한자가 있어서 읽어달라 그러면 못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다 못 읽으시죠, 그죠? 읽어볼게요. 무슨 요일일까? 김종삼. 앉아서 하는 게 좀 버릇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서서 할게요, 이거는. 김종삼. 의인이 없는 병원 뜰이 넓다. 사람들의 영혼과 같이 개재된 푸름이 한가하다. 빈 유모차 한 대가 놓여졌다.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것일까? 버리고 간 것일까?
어dim에도 없는 연인이 그립다. 창문이 열리어진 파란 커튼들이 바람 한 점 없다.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 이렇게 말하는 시예요. 무슨 요일일까라고 이제 물어본 이 시인데 시의 내용을 아마 지금 막 봤으니까 바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래요. 의인이 이게 지금 이제 의사가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병원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없는 병원 뜰이 넓대요. 아주 넓은 병원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구절이 참 의미심장하죠. 사람들의 영혼과 같이 개재됐다는 말은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푸름이 한가한 푸름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뭐처럼 널려 있냐면 사람들의 영혼처럼 널려 있대요. 그럼 우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죠. 사람이 없는 텅 빈 병원이 있고요. 그 텅 빈 병원에는 푸르름이 이렇게 한가득인데 시인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영혼처럼 널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상상을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장 1차적으로 떠올리는 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전쟁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병원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걸 달라 그러면 되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생각이 짧아요. 잠시만. 이 사람들이 떠나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폐허가 돼버린 병원의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계의 모습이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 시가 아주 아득한 시간성이 함께 느껴지거든요. 아주 아득하게 머나먼 시간성이 느껴지고 있어서 어쩌면 인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계일 수도 있겠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세계에는 아픔을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요. 영혼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을 뿐이고 그런데도 오히려 푸르름은 아주 가득합니다. 아름답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구절은 이제 빈 유모차 한 대가 놓여졌다고 말을 하죠. 이 빈 유모차 한 대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전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인간이 사라져버린 그 세계를 상상하기도 한 건데요. 그것을 두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것일까? 버리고 간 것일까라고요. 버리고 간 것일까라는 말은 그렇다 치는데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것일까라고 하는 대목도 참 묘합니다. 원래 김종삼의 시에서 아이, 작은 동물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죄 없는 순수한 무구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초월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빈 유모차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데 그게 말을 잘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참 또 묘한 거예요. 그건 어쩌면 아주 순진무구한 어떤 아이들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신과의 연결이 잃어버린 세계를 함께 함의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죠? 그리고 김종삼의 세계관은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서구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이 원죄 의식이 항상 그 시의 뒷면에 있고, 근데 말을 잘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잃어버린, 즉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뜻일 수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로는 나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신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단 말인 거죠. 이 시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는 아픔을 치료해줄 사람도 없고요. 신조차도 다 떠나가 버린, 혹은 신에게 버림받은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는 쭉 이제 장면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연인이 그립다거나 창문이 열려진 파란 커튼들이 바람이 한 점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늘어서만 있는 거죠. 그죠? 바람조차 불지 않아요. 이제 운동이 다 없는 세계인 거죠. 그걸 두고 시인은 또 아주 멋스럽게 그리고 남일이라는 듯이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 라고 하면서 시의 끝을 맺습니다. 이거는 이 1차적으로 의미는 그런 거죠. 시간을 잃어버린 곳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죠?
질서가 사라져버린 곳이라는 뜻이고 시간이 아득히 소멸해버린 곳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약간 김종삼이 항상 끝에 이렇게 딴청 피우듯이 말을 하는 이 멋스러움이 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 김종삼 전집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 시는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할 정도로 아주 멋스럽고 맛스러운 아주 멋과 맛이 넘치는 그 끝구절들을 항상 구사를 하는데 이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이 모든 이 세계의 어떤 이 사실 이게 참혹함을 품고 있는 세계인데 이 참혹함으로부터도 한 발짝 그냥 물러나 버린 듯한 태도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끝이 나요. 이게 김종삼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 김종삼의 시를 읽으면서 시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진짜 아주 깊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 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웅변 같은 거 하지 않고 정서적인 측면의 강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에둘러서 보여줘요. 근데 그 에둘러서 보여주는 것들 안에는 아주 길고 깊은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를 공부하면서 시라고 하는 것은 적은 말 속에 아주 긴 시간을 함께 담아내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김종삼의 시를 읽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기법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김종삼의 이 작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좀 들여왔었거든요. 이것들을 들여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었던 2000년대 시인들의 시하고 조금 다른 맥락을 품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2000년대 시인들의 시는 더 많이 말하고 오히려 더 많이 말을 함으로써 그 말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이 아니고 그 말들의 전체를 가늠케 하는 시쓰기를 하는 좀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워낙 다양해서. 근데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적게 말하기가 어떤 의미였으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는 단지 이 김종삼의 참고했기 때문만 아니고 당연히 다른 맥락들도 들어가 있는 건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좀 이따가 할 만한 얘기라서 어쨌든 이 시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도 했던 거죠. 이곳에 없는 아름다움을 아주 기나긴 긴 시간을 혹은 아득한 미래까지 시가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나? 지금 큰일이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200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용산 참사를 통과하는 시대였었고요. 그리고 광장의 정치라고 불리는 것이 부활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물론 진짜 체감은 IMF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진짜 육체를 얻은 것처럼 움직이는 시기가 2000년대 중반이었다고, 초반부터긴 하지만 2000년대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의 대학 시절의 풍경은 이랬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말했었는데 저는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중앙대학교는 재단이 두산에 인수가 됐어요. 근데 두산에 인수될 당시에 학생들이 진짜 두 손, 두 팔, 두 발을 다 벌려서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삼성이 성대 가져간 것처럼 대박 날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이 엄청 컸던 거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두산에서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아주 가관이 벌어졌거든요. 아예 막 두산 그 회장, 이사장이 이제 재단 이사장이 우리는 이 대학을 취업 전문 기관으로 만들겠다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필수 과목에 회계가 들어가고, 회계는 들어갈 수 있죠. 배워야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학우들이 전 학생들이 다 그걸 진심으로 너무 반겼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취임사 같은 게 올라왔었거든요.
이사장의 취임사가 반갑습니다, 뭐 누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올라왔는데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회장님 건강하세요가 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환영합니다, 잘해봅시다는 할 수 있죠. 근데 회장님 건강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그 시기에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되게 핵심을 꿰뚫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개인이 되게 하나가 돼 있고 소위 재벌 정치라고 하는 것도 되게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근데 그게 이제 동시에 이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이 모두가 이제 실적이 중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자본금융주의가 금융자본주의가 되게 중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너무 꿰뚫는 한 순간인 거예요. 회장님 건강하세요가. 제가 그 꼴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멈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상태, 이 모두가 다 빠르게 변화하고 모두가 다 이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 잠깐 멈춰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습작을 하면서 시쓰기 형식을 바꿨어요. 그 많이 말하는 말하기에서 말을 멈추고 지우는 글쓰기로 습작하던 시기에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시집이었고 그 말을 멈추고 줄이는 방식으로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가장 많은 배움을 줬던 시인 중에 한 명이 이 김종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집을 내놓고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시집으로 구관주 시기기라고 하는 시집을 냈거든요. 그 시집은 기본적으로는 좀 멈추자고 말하는 시집이었고 멈춰서 가만히 바라보는 시집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놓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냈을 때가 또 뭐였냐면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시기, 그리고 뭐 재벌이 이제 운영했을 때 회장님 건강하세요 말하는 시기는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어쨌든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말하자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분명한 기대가 있던 거잖아요. 분명한 기대가.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그 시기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가장 먼저 한 생각이,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뭐였냐면, 이게 나 혼자 멈추는 거는 진짜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 혼자 멈추는 거는 나 혼자 잠깐 고고하게 살려고 하는 일이구나. 그건 이 세상의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시집에 대해서 되게 많이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반성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시집에서 정말 저 혼자 멈춰서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에 아무런 쓸데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제가 사실은 이 50년대 시인들을 보면서 하게 된 생각하고도 많이 겹쳐요. 저는 이 김종삼의 시를 아주 많이 사랑을 하지만 이 말하기 방식이 지금 2022년 지금 이 순간에 유효한 것이라고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이 인간을 다 지워버리고 아득히 머나먼, 그러니까 난 인간 없는 곳으로 가련다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시기에는 이게 유효한 말하기 방식이었어요. 이 현실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아득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예술이 어떤 뭐랄까요,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힘이 훨씬 많이 좀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20세기라고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인간들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말하자면 인간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게 해서 소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름다운 것만을 남기는 일로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회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는 게 이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시쓰기거든요. 이 김춘수의 시는 이것도 어떻게 돼? 벌써 30분이야.
저 50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김춘수의 시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김춘수는 뭐 한 사람이냐면 평생에 걸쳐서 무의미시라고 하는 걸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춘수가 추구했었던 이 언어적인 실험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내세웠던 실론들이 그 이후 세대한테 엄청 크게 영향을 끼쳤어요. 물론 이 무의미시라고 하는 거는 실패로 끝납니다. 무의미에 도달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시가 기후를 다루는 일인 이상 의미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무의미를 향해서 움직이려고 한 저 태도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저한테 가장 아름다운 시들을 꼽으라면 김춘수의 여러 가지 시들을 꼽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동시에 김춘수가 저 제시하고 있는 저 의미마저 사라져버리는, 스스로 김춘수는 자신의 시를 반역사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김수영에 대한 대항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어요. 그 반역사주의라고 표현한 그 말하기 방식이 지금 이 시점에는 한없이 아름답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통용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저 말하는 방식 자체가. 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텍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저런 극도로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는 말하기가 굉장히 한시적인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마음이 급해갖고 지금 너무 많이 건너뛰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처용단장이라고 하는 시 자체가 김준수한테 이 처용단장 1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는, 의미도 통하지 않고 말도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한 것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2000년대 21세기의 독자의 눈으로 보면 딱히 무의미신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아서. 근데 이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었던 말하기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텐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게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은 걸로 여겨지더라고요. 이 처용단장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이 시각적인 것이었으면 2는 청각적인 것 같고 한 거였거든요. 리듬만 살리기, 주술적인 방식으로 살려다오 살려다오 뭐 죽여다오 살려다오 말을 하면서 의미는 별로 안 통해요. 이게 맥락도 없고 이런 그냥 이 순수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시만을 남기는 거예요. 시만을 남긴 거, 시만을 남긴 시쓰기들을 계속 해나갔던 건데, 제가 작가로 살아가면서 계속 하게 된 생각들은 그런 거였어요. 저게 너무 아름다운데, 저게 너무 좋고, 저걸 해나간 사람들이, 저걸 해낸 사람들이, 저걸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뭐랄까 부러운데 부러운데 나는 저걸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000년대 21세기 지금 2020년대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겠냐면, 저한테는 20세기에 배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기준들이나 룰들이 좀처럼 잘 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의미 있는 말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김춘수의 시가 한없이 아름다우면서 한없이 좀 쓸쓸하게 느껴지는 때들이 있어요. 사실 이 김춘수 시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을 얘기해야 제가 만족스럽게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다만 저한테는 1950년대에 말하게 돼,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다시 이 시대를 재시작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인 전망들을 새롭게 제시했던 이 시기의 말하기 방식들이 좀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요즘은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 정도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는 이게 일종의 대안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좀처럼 마음에 들게 잘 굴러가지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들이에요. 더 많이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다음 걸 또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요즘 그럼 이 세계를 감각하는 방식들에 영향을 준 텍스트들이거든요. 하나는 미국 소설이고요. 하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에반게리온이라고 약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약간 이 세계적 어떤 신드롬에 가까웠던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한번 잠깐 이게 여기서 뭘 본 거냐면 이 여름의 이미지들을 본 건데 좀 넘겨주세요. 네. 이 에반게리온은 게 대충 설명하면 90년대에 나온 거예요. 90년대에 나온 거고 제목이 신세기 에반게리온인데 세기말 아시죠? 세기말. 세기말적인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끝나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랑 그리고 원래 근데 천년 단위로 이게 이 천년 단위로 약간 한번 사람들의 불안이 좀 극심화되는 현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천년즈음에도 이 뭐야 AD 천년즈음에도 서기 천년즈음에도 한번 이 갖은 이 사이비 종교와 이런 사회 혼란들이 판을 쳤었다고 하고 2000년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핵에 대한 공포의 이미지랑 그리고 이제 가속화되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속에서의 불안 이 두 가지 이미지 냉전 체제 이후까지 포함을 해서 이 세계에 대한 불안의 이미지가 아주 극심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옴진리교로 대표되는 이 독가스 테러 사건, 지하철 가스 테러 사건 아실 분은 아실 텐데 그게 말하자면 이 세계의 어떤 아주 강렬한 징후 중에 하나였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더 이상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해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세계 질서들이 완전히 변해버리니까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래서 컬트 종교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 정서가 아주 강하게 반영된 이야기가 이 에반게리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주인공인 14살짜리 소년이 거대 로봇을 타고 외적들하고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이야기 폼인데 그 안에서 이 소년은 싸우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대한 로봇을 타고 무시무시한 이상한 괴물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괴물하고 싸워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나한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 당대에 주어졌었던 어떤 심리적인 어떤 환경이자 배경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이야기라서 동세대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야기였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그래서 이 세계의 진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경이 그래요. 배경이 영원한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거대한 이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지구의 축이 흔들리는 바람에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다는 다 붉은색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날씨가 그냥 1년 내내 여름의 날씨가 돼버려요. 영원한 여름의 날씨가 되어버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본 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들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원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화적 코드들은 젊음이잖아요. 젊음과 청춘과 끌어오르는 생명력과 근데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서 그려질 때 느껴지는 이상한 이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영원한 여름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 세계는 영원히 반복되는 세계예요. 한번 세계가 종말을 맞으면 다시 반복이 되어서 이 세계가 비슷한 역사를 다시 반복을 해요. 이게 이 이야기 안에서 언뜻 티가 나거든요. 세계가 영원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영원한 여름이 이 성장 불가능의 세계가 영원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말하자면 이 세계가 끝나버린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좀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텍스트였는데 저한테는 이 세계를 그리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참 많이 영향을 줬던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가 변화는 있는데 누적과 성장이 별로 없다는 감각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을
뭐 수많은 서사 작품들이 표현을 했지만 그 수많은 서사 작품들 중에 좀 가장 강렬하고 영향력 있게 광범위하게 보여줬던 이 서사물이 이 에반게리온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2시간짜리 분석 이야기가 가능한 거지만 간략하게 넘어가자면 그런 거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그래갖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너무, 이것도 한 10년 전 애니메이션이라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여기저기서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이라고 하는 일본 라이트 노벨 원작이 있어요. 이제 그 에반게리온 10년 뒤에 나온 작품인데 또 그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거는 스즈미야 하루이라고 하는 일본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사실은 이 세계의 신적 존재예요. 근데 자기가 신이라는 건 몰라. 그래서 그 아이가 사실은 어떤 것들을 원하면 이 세계가 진짜로 그렇게 변해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그냥 지내고 있고, 주변의 등장인물들이 이 이질적인 존재를 둘러싸고 그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게. 그리고 이제 그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한 명 있는데 그 남자아이만 이 아이가 생각하는 이 뭐랄까 세계 변화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존재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특별한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그냥 이 연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엔들리스 에이트라고 해가지고 8월의 여름방학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 등장인물 중에 딱 한 명만 이 생명이 아니고 약간 데이터에 가까운데 그냥 육체를 갖고 있는 척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걔만이 이 시간축에서 좀 떨어진 존재라 무한히 시간이 반복되고 있는 걸 체감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8호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근데 그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그 주인공 남자애가 아주 작은 이질감 하나를 느끼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느끼면서 이걸 해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여자아이가 방학이 끝나는 걸 아쉬워해서 영원히 방학이 끝나지 않게 되어버린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결말은 아주 싱겁게 친구들이 모두가 모여서 방학 숙제를 같이 한다는 걸 하면서 그 애가 이제 방학의 아쉬움이 없어지면서 9월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반복되는 여름의 이미지들, 그리고 미숙한 어린 신의 세계라고 할 만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게 말하자면 이 2000년대에 되게 주로 많이 나타난 어떤 문화적인 코드이자 한편으로는 저한테 크게 영향을 주었었던 어떤 이 텍스트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누적 없는 세계, 누적 없이 반복들이 계속되는 세계,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좀처럼 꿈꿔지지 않는 세계, 그 안에서는 아주 작은 개인적인 성장만이 가능하고 아주 작은 그 개인적인 성장만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세계라고 하는 이 감각들이 저한테 좀 많이 영향을 줬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큰 인상을 줬던 건데, 그런 맥락에서 여름의 순한 이미지를 보여준 작품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 존 치버의 소설이에요. 이 존 치버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미국의 소설가인데요. 단편 소설에서 진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작가. 별명이 교회의 체홉이에요. 교회의 체홉. 그러니까 이 미국 서버얼반, 왜 그렇잖아요. 미국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사는 것들도 있지만 이 교회에서 비슷한 느낌의 이 주택들이 쭉 늘어서 있고 다들 차 타고 다니고 막 했던 그런 모습들 다들 아시죠? 그곳의 삶의 모습들을 아주 잘 그려낸 20세기 중반의 소설가거든요. 단편 소설의 대가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저는 또 이 사람한테 시쓰기의 방식들 많이 배웠어요. 이 장면을 구성하는 방식과 단편 소설하고 시가 진짜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 장면들을 전환시키고 역전시킬 때 힘 같은 걸 많이 배웠는데,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이 돼지가 우물에 빠졌던 날을 어느 한 가족이 끊임없이 회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또 쓱 읽어볼게요. 시간이 되나? 정말? 너무 급하게 말해갖고 큰일이네.
그들 중 누구도 잘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녀는 다시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좁혀뜨자 눈가에 눈물이 배어났다. 무엇이 여름을 항상 섬이 되게 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무엇이 여름을 그토록 작은 섬으로 만들었을까? 그들은 무슨 실수를 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들은 이웃을 사랑했고 겸손의 미덕을 존중했으며 이익보다 명예를 지켰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과 자유와 위대함을 잃어버린 곳은 어디였을까? 어째서 그녀 주위에 있는 이 선량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보이는 것이었을까? 넘어가 주세요. 돼지가 우물에 빠졌던 날 기억하니? 그녀가 물었다. 하늘은 빛을 잃었고 시커먼 산들 아래 있는 호수는 험악하고 치명적인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그때 너는 에스더하고 같이 테니스를 치지 않았니, 러셀? 그 여름은 에스더가 테니스에 빠졌던 여름이었어. 그리고 너는 랜체스터 박람회에서 그 돼지를 상으로 타왔었고. 그렇지 않니, 랜디? 넌 야구공을 던져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게임들 중 하나에서 그 돼지를 상으로 탔었지. 넌 언제나 대단히 훌륭한 운동선수였어. 그들은 모두 점잖게 자기들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물에 빠진 돼지와 갈매기 바위섬의 보트, 창문에 걸려있던 마사 이모의 코르셋, 구름 속의 불, 그리고 거센 북서풍을 떠올리면서 이런 이게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뭐냐면 어느 한 가족이 여름마다 별장에 모여서 휴가를 보내요. 그리고 그 휴가 여름에 그 별장에 모이면 그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여름 기억해? 돼지가 우물에 빠졌던 그 여름 말이야 라면서요. 그러면 모두들 자기들 차례를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죠. 아,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어. 그때 너는 또 뭘 하고 있었지. 그 여름은 그런 여름이었어 라고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돼지가 우물에 빠진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자꾸 우스운 사건인데 그 자꾸 우스운 사건들을 자기들의 삶이 빛났고 만족스러웠던 조금 우스운 일도 조금 우스꽝스럽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 소설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소설은 따라가요. 이 가족들의 삶을. 이랬던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끊임없이 이 좌절에 부딪혀야만 했는지. 그래서 이 소설은 이 미국의 역사를 따라서 뭐 공황의 시기도 따라가고 뭐 그때는 뭘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공황의 시기를 따라가고 전쟁의 시기를 따라가고 하면서 이 역사 안에서 이 가족들이 계속 어떤 식으로 추락해 가는지를 보여주고요. 근데 그 추락해가는 과정에도 가족들은 계속 모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 부인이 무심코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그 여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왜 이제 여름은 섬과 같은 것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여름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아까 얘기했었던 이 일본 애니메이션들하고도 또 약간 비슷하게 공유하는 점들이 있죠. 진짜 신기해요.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20세기 말에 나온 거고 이건 20세기 중반의 것이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이미 이 20세기라고 하는 시대가 말하자면 어떤 것들을 계속 이 비슷한 과정들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게 점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전방 없음의 상태들, 이 끊임없이 과거들을 불러들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의식들, 이게 말하자면 저한테는 지금 좀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거든요. 나는 왜 그때 1950년대 시대를 또 그렇게 열심히 그 시절에 한때 가장 빛나는 꿈을 꿀 수 있었던 폐허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꿈이든 가능했던 시대의 시들에 그렇게 깊게 빠졌던 것일까? 20세기는 어떤 시대였기에 그렇게 20세기는 진짜 별의별 꿈들을 다 꿀 수 있는 시기였죠. 초현실주의도 가능하고 예술들이 적극적으로 실험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21세기의 예술에서 실험 예술이라고 하는 말을 진지하게 말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른 문학에서는 이제 그게 완전히 거의 초약화돼 버렸고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걸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는 지금 너무 시장이 커져서 별의별 짓거리들을 다 해도 되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진짜 약화됐어요. 그 실험하는 태도 자체가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진짜.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근데 그게 왜 그게 점점 약화되는 거냐면 이 뭐랄까요 진보에 대한 어떤 전망이 있어야 실험이 더 적극적으로 이행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진심으로 다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져서 그래요. 없어져서.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옛날 것들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고 근데 그 옛날 것들을 불러들이는 일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좀 일종의 자조를 같이 끼지 않고서는 좀 어려워져 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생각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글쓰기, 문학학이라는 걸 계속 하면서 혹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고 하는 일인데 대체 내가 이 미래에 어떤 기대를 품고 어떤 상을 갖고 이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해도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특히 지금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번 지금 세계가 한번 또 뒤집히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질병과 전쟁의 시대로 다시 한번 접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꿈을 꿔야 되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사실은 저도 그게 좀처럼 잘 되지가 않아서 돌아보는 일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의 자조를 숨기지 못하는 채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접하고 있는 좀 난관이자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어요? 내가 안 죽고 앞으로도 살 건데 나 혼자 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살 건데 일단은 이 삶의 자리에 조금 더 눈을 많이 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설령 그게 너무 작고 소박하다고 하더라도 20세기의 예술이 꿈꿨었던 그 위대한 꿈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이것도 약간 좀 패배감이 좀 느껴지는 말이죠. 아마 저보다 또 저도 이제 작가가 되고 벌써 10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저보다 더 다음 세대의 지금 젊은 작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보다 윗세대 작가들은 저보다 더 큰 열패감 속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겨내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로서는 지금은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시절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마침 제가 이 한국 근대 문학관에 왔기 때문에 20세기적인 것들을 같이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얘기가 충분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 이 다음에 한 명 더 이승훈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 얘기하면서 이승훈 시인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좀 들여와가지고 공부를 한 선생님이어가지고 또 독특한 경지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찾아서 이승훈 시인의 시집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많이 못 전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바로 또 이어서 낭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0분부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럼 이제는 약간 입으로 들어가서 네네. 네, 이제 책에 대해서 오늘 이거 이야기할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에 대해서 약간 북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 네, 앞에 강연을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혼자서 뒤에서 이렇게 막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면서 아, 많이 정말?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그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막 맞아요. 사실 이게 시 강의를 거의 한 학기짜리 커리큘럼에서 몇 가지를 뽑아와서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거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무슨 말씀인데 저는 너무 잘 재밌게 잘 들었고 네, 네. 또 이렇게 부족했던 혹시나 설명이 모자랐던 부분들은 이 시 읽으면서 또 예, 한마디 한마디 좀 이렇게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어디서 이제 뭐 평론 같은 거를 쓸 때 뭐 2010년대 어떤 분기점이 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제 친애하는 황희찬 시인님 시 같은 것들 개인적으로 많이 인용을 하기는 해요. 그럼 뭐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에서 인용을 하고 그랬던 건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본인께서도 의도적으로 또 나름대로 2000년대 어떤 선배 시인들과 좀 이렇게 미학적으로 달라지려 했던 고민들이 담겨 있었구나.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폐허가 됐던 곳에서 네.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네, 네, 꿈꿨던 네, 네. 50년대 시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네. 아까도 이제 관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집의 제목이 네, 이제 네.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시집입니다. 네, 여기 시집인데 네. 처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이게 보통 미래라고 하면 안을 믿자에 도래할 내자니까 그쵸.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네, 네. 좀 약간 미지에 그렇게 설레고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매혹적인 그런 시간을 뜻하는 건데 여기까지가 미래라고 하는 게 참 이런 표현이 뭔가 참으로 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어떤 이런 더 이상 누적되지 않는 시간들, 네. 성장하지 성장하지 않는, 다가오지 않는 끝난 미래들에 대한 그런 고민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네, 네, 네. 제목과 뭐 이 시집이 묶이게 된 뭐 계기랄까 이런 것들 일단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라고 하는 시 자체는 작년에 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요청을 받아서 쓴 시였어요. 그리고 그때 서울국제도서전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긋닛이었거든요. 발음도 어려워. 네? 긋닛, 기역, 스, 닛, 긋다 할 때 긋이랑 있다 할 때 it을 니은으로 바꿔서 닛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긋는 일과 있는 일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걸 주제로 한 다양한 글들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권의 책을 만든 거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떠오른 문장이었거든요.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근데 사실은 그 기획 자체가 그런 것이었죠.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면서 어떤 것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 거였고, 안 그래도 그런 것들은 생각들은 제가 계속 하려고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걸 마침 매우 구체적인 이 기획 제목으로 제안을 해주신 덕분에 거기에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미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고, 근데 거기서 바로 떠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바로 생각난 게 그냥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산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왜였을까요? 직장인들이 밥 먹고 나와서 산책을 한번 가볍게 하고 한 손에 커피를 들거나 들지 않고 하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미래라는 사실하고. 일단은 그 시작 자체는 바로 말씀하신 바로 그냥 거기서 함께 온 그 고민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집도 그렇게 몇 가지 장면들, 우리가 일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다들 매일 회사에 다니고 있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어딘가로 돌아가야만 하고 일하러 가야만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아야 하고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좀 시작했던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어졌던 거. 근데 어쨌든 무언가가 이어져 있다라고 새로운 팬데믹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태제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네. 거기서 우리가 그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상상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미래라는 그런 말하고 좀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그게 산책으로 나아갔다라는 네, 게 참으로 좀 재밌고 독특한데 네. 한번 그 표제시를 한번 그럼 네. 알겠습니다. 낭독을 한번 부탁드리고 읽어볼게요. 네.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어요. 잠시 어딘가로 떠났다가 금방 모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고, 사람들은 공원의 주변을 계속 헤매고 있고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군요. 그 또한 이해합니다. 오후에 온화한 빛 아래로 결별 중인 연인들, 심각하고 슬픈 얼굴이군요. 이별 후의 자유를 기대하고 있어요. 공원 외에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책은 계속됩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들으니까 약간 더 계속 귀가 호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재밌는 부분하고 또 동시에 약간 무서운 부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 좀 약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빵 터졌던 부분은 저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이게 처음에 되게 진지하게 읽다가 푹 빠져서 읽다가 누가 대뜸 내 앞에서 더는 시의 꿈을 실면 안 된다. 모래 요정이나 이렇게 창백한 말이니 하는 것들이 거기 이미 차고 넘친다. 이러고 있으면 저 주변에 시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또 갑자기 왜 이러나. 근데 또 이걸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상처가 받을 텐데 이러면서 겨우겨우 고민 끝에 요즘 많이 힘들지?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약간 실제 뭔가 상관 있는 말인가요? 그러시진 않죠? 저는 그래도 양식이 있는 편이라서 그렇게 남들 앞에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게 약간 저한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에 가장 많이 작가로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들은 그런 거예요. 삶이 시에 먹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랑 시가 삶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랑 반대로 삶이 시가 되는 것도 조금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생각, 품는 말들 같은 건데 그거에 가까운 거. 제가 또 제가 남한테는 안 하는데
혼잣말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해요. 나이 들면 좀 그렇다. 원래 네, 원래 좀 그러긴 그러셨다고. 했고. 네. 아니면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전에 들었던 말 혼자 반박하고 이걸 혼자 맨날 아니면 10년 전에 어서 했던 농담 혼자 생각하며 다시 웃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맥락인 거죠. 저희 기본적으로 약간 좀 혼잣말을 약간 두 사람이 하는 걸로 약간 다시 만드는 거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걱정 아닌 걱정 네. 이렇게 여쭤본 거 농담 삼아 여쭤본 거고 사실 이 시에서 느꼈던 감각 중에 좀 더 주도적인 감각은 약간 섬뜩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가끔씩 이제 황인찬 시인님의 시를 보면은 되게 고요하고 담담한데 묘하게 섬뜩하고 무서운 느낌들이 들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가령 뭐 이 시에서는 이렇게 가끔씩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도 내 삶이 갑자기 되게 낯설게 느껴질 때 혹은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정물화 같다거나 아니면 뭐 스틸컷 같다거나 가끔씩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그냥 박제된 미장센 같다라는 느낌이 그냥 이 시를 보면서 그냥 확 들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가 살고 있는데 실감이 안 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 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아까 시와 삶도 얘기하셨고 이 시집에 대해서도 그 꿈이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삶이랄지 시와 삶이랄지 아니면 실감과 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좀 덜한데 제가 어릴 때는 20대 초반 때 특히 유독 그랬는데 약간 문학한답시고 약간 스트레스 받고 살 때쯤부터 집 나와 살고 이럴 때부터 이제 꿈하고 현실 구분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꿈을 좀 현실의 연장으로 꿨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 몇 번 쓰기도 했는데 네네. 진짜 어이없던 일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친구랑 만나서 놀고 친구 미니홈피 방명록에다가 야 재미있었지 크크 또 보자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친구가 방명록을 지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 놀아놓고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걸 꿈에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이게 약간 스트레스가 심하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증상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만드는 일의 그냥 그 연장이기도 해가지고 거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항상 텍스트 안에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 꿈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 자체는 네. 이게 이제 또 황희찬 시인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갇힌 시간성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지된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다음 시를 보면은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시 다행히 이건 좀 짧은데 다음 시를 그럼 한번 낭독을 청하고 말씀을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 앞에서 나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 먼 길을 걸었고 천사와 화염검이 지키는 천국의 문에 도착하였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고개를 내밀며 묻는다. 천국이 있어요? 나는 문지기와 함께 문 앞에서 기다린다. 천국이 돌아올 때까지. 네, 이런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 이 시를 이 시집 내에서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시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동명의 유명한 소설 카프카의 소설이 바로 떠오르기는 그쵸, 해요. 그쵸. 예, 그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오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모티프를 맞아요. 삼아서 쓰신 작품이니까.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법 앞에 서 있는 문지기가 한 명 있고 그죠? 그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그 앞을 막아서고 이제 못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서 이제 평생을 머무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상황은 좀 유사하게 시작은 하는데요. 이게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그 천국의 문을 넘어서기 위해서 도착한 한 인물이 있고 먼 길을 걸어서 천사와 그 화염의 블레이드가 지키는 그 천국의 문 앞에 도착했는데
이제 저 너머의 어딘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순간 되게 저 같으면 되게 벙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갈 곳, 내가 나아갈 곳, 내가 꿈꾸던 곳이 그 순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일단 어떻게 쓰시게 되었는지 그거부터 네, 한번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카프카의 법 앞에서라고 하는 텍스트 자체는 저한테는 좀 영향을 많이 받은 텍스트 중에 또 하나예요. 카프카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영향을 준 텍스트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법 혹은 진리 혹은 어떤 이 질서라고 할 만한 것이 누군가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평생 얻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끝날 때 그 문지기가 그 말을 하거든요. 이 문은 너만을 위해 열려있는 문이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 문을 닫고 죽어가는 그 시골 사람 귓가에 말을 하고 문을 닫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은 그 자기가 그것을 뚫고 나갔다면 자신이 물론 그 문지기가 경고라거든요. 내 뒤엔 나보다 더 무서운, 다음 문엔 더 무서운 문지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뚫고 들어갔어야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결국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좌절되는 것인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게 카프카의 텍스트였는데, 일단은 그 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뭔가를 꼭 하나 하고 싶다는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한테 그 장면들을 가져왔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도 거기서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없으리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카프카의 시대하고 저하고는 다른 것이기도 하겠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그 시대에는 지극히 어렵고 심오한 것일지언정 이 세계에 진리가 있다는 믿음이 어쨌든 간에 있었던 시대이고, 지금은 그게 좀처럼 걸 쉽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진 시대라고 하는 게 좀 감각이고, 약간 이게 이 시집이 번역이 되거든요. 아시아에서 이걸 영문 번역을 같이 해서 이후에 같이 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외로 수출을 하는 그런 시집인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한테 몇 가지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 시를 좀 물어봤어요. 상황이 약간 애매한 상황이 많이 그려져 있어갖고, 천국이 있어요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좀 약간 더 물어보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문장이 어디서 온 거였냐면, 근데 번역가분이 저보다 젊어갖고 그게 약간 그 세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알바천국 광고예요. 알바천국 광고에 뭔지 알죠? 그거 천국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좀 모르는 표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광고가 10년 전 광고여가지고 거기서 온 거였군요. 천국이 있어요라는 말을 알바천국이 한다는 게 저한테 진짜 거슬리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아까 그 회장님 건강하세요. 네네네, 거슬린 일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천국이 있어요? 막 그러면 천국에 알바 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모든 게 진짜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일이어갖고 제 마음속에 오랫도록 남아있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그 천국이 있어요에서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저 아이한테는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애를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아이는 더 쉽게 그냥 천국이 있냐고 묻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 알바 천국에서 나오는 광고 문구로 이게 저 순간이 무마돼 버리는 게 저한테는 조금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 사실은 제 시 중에서도 특히 약간 의도나 의식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시이기는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알레고리처럼 더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저 진리의 순간이 그 알바 천국으로 무마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하겠다고. 네. 그 말씀하신 어떤 그 에피소드도 너무 재밌는데 사실 그 앞에서 아까 말씀 다 하시려다 못한 어떤 김춘수의 시라던가 네네. 이승훈 시인의 시라던가 네. 그러니까 어떤 거의 대상에 어떤 자기 목표에 이렇게 다가가려 할수록 자꾸 미끄러지고 실패하는 맞아요. 것들을 보여줬던 네네네. 시인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도 이제 이 시집에 이 시인님께서 뒤에 이제 약간 에세이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주신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의 그런 아쉬움을 조금 보완할 겸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네네. 그 선생님께서 이게 다가가고자 함으로써 시를 쓰고자 함으로써 계속 실패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계속 쓰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했던 얘기들을 계속 비슷하게 네. 넘어가자면 그런 거거든요. 김춘수는 이
아름다움조차도 아니고 그냥 시만을 남기고 싶은 순수한 상태의 시만을 남기고 싶어 했었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우고 시만 남기려고 시쓰기를 해온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조차도 지워버리고, 왜냐하면 의미가 이 문자로 하는 텍스트로 하는 예술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마저도 치워버리려고 하는 시쓰기를 하려고 한 사람이고, 그게 실패한 사람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김수영에 대한 대항 의식으로 이 무의미시를, 왜냐하면 김수영은 이 현실과 이 역사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서의 시를 내세운 사람이었고, 그게 말하자면 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한국의 시에서 가장 큰 뼈대가 된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게 김수영 혼자 말한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정식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대항 의식으로서 김춘수가 이제 무미실 그리고 스스로의 반역사주의를 더 얘기했던 건데, 근데 약간 이게 뒤에서 쓰는데 이 정하나라고 하는 시인이 박사 논문을 그 김춘수를 진짜 두들겨 패는, 왜냐면 김춘수가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년에 그래서 그 꼴이 약간 우스워져요. 그래서 이 김춘수의 텍스트들과 김춘수의 삶을 계속 비춰가면서 이 김춘수의 반역사주의를 이렇게도 논문을 쓸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두들겨 패가지고, 야 진짜 이게 시인이 할 짓이 못 된다 싶은 그런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 빵과 차라고 하는, 빵과 차예요 제목이. 그래서 그 김춘수 문학에 주되게 등장하는 그 빵의 모티브를 계속 분석을 하는, 김춘수의 반역사주의가 어디에 심리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김춘수의 그 사적인 기록들을 쭉 훑으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해석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그거는 약간 이게 녹화되고 있어 말해도 되나? 녹화되는 거죠. 아 그래? 말 안 해야지. 이거 녹화까지 되고 있으면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그 논문이 약간 그렇게 흥미로운 논문이었는데, 사실 그게 그 시인만 하는 고민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 1950년대 시를 사유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사유했었던 그 문학적인 것, 혹은 이 문학만을 남기는 일, 예술이 예술만을 남기는 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창 했던 시기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지워버렸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면들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흥미롭게 보여준 논문이 그거였고, 저는 되게 반갑게 읽었었죠.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선배 중에 되게 똑똑한 사람이 더 좋게 고민을 하는 거. 너무 좋은 학자이자 시인이거든요, 정하나 시인은. 근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예술이 어떻게 무엇을 남겨야만 하느냐.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들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예술은 아름다움에 대한 일이지만 아름다움만을 남기려고 글을 쓰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그 어떤 이론적인 이유 이전에 제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것만 남기는 일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은 시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고민들이 계속 들어있는 게 이 시집에 이르기까지 지금 과정이면서 그 마지막에 실었던 그 저의 짧은 글이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름다움하고 좀 멀어지고 싶다? 혹은 멀어진다까지는 아니어도 너만 보고 살진 않겠다? 뭐 이런 거죠 뭐. 네. 그 고민들이 정말로 정말 많은 시인들이 맡게 되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김춘수 시인 얘기해 주셨지만, 가령 서정주 시인만 예로 들더라도 그 모국어의 극한까지 다다랐던 너무 대단한 시인이지만, 하나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실망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고하신 황현상 평론가님이 약간 이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책임 없는 아름다움이다 막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동시에 이 현실에 발붙이고 사는 삶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양가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냥 딱 30분이 됐네요. 저희가 네. 30분까지 대담을 이렇게 네, 맞춰 그러게요.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질문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한 30분 동안 또 네, 네. 질문도 이렇게 받고, 또 이따가 또 그렇죠. 선생님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선생님 사인도 네, 이렇게 네. 받고 이러시는 분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또 오셨으니까 뭐 대담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황인찬 시인님 개인에 대한 어떤 사적인 질문도 환영이니까 편하게 플로어에서 한번 말씀들 남겨주시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이 살짝 어렵거든요. 처음만 끝나면 이제 막 많이 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시인님 작품 중에 부서져 버린이라는 시를 좋아하는데 아, 네네네. 이번 시집에 부서지지 않는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네. 맞아요. 강연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그 부서져 버린이라는 시는 관계의 폐허 직전에서 끝나는 시라면 네네. 이거는 어떤 그 이후를 어떤 좀 희망적인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혹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쓰신 시인지 아니면 두 시가 정말로 비슷한 시기에 혹은 그런 의도를 갖고 쓰신 시인지가 궁금했고요. 네. 혹시 그것이 맞다면은 다른 작품 중에서도 그렇게 좀 짝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전 시와 최근의 작품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깊이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부서져 버리고 부서지지 않느니, 약간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쓰인 시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인 시고, 부서져 버린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말할까를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였다고 한다면, 부서지지 않는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약간 뭐라고 해야지, 좀 멈춰버린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민이 멈춰버린 상태에서 있는 시. 저는 사실 이게 좀 어떤 희망적인 것 혹은 그 이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더 말하자면 이전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서져 버린 거하고 부서지지 않는 것 중에 뭐가 더 앞에 있는 거냐면 부서지지 않는 이 저한테는 더 앞에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의미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더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는 결국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간 도취적인 텍스트예요. 도취적인 텍스트. 나 혼자 지금 뭘 하고 있고 너랑 나랑 같이 있어서 마음은 편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 다정한 풍경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고 나를 부르고 있고 그런 상태를 그냥 모르는 채로 끝나버리는 그런 시여가지고 이게 한편으로는 사실은 부서져 버린하고 짝을 이루려고 같이 쓴 시였거든요. 근데 약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근데 결국 두 시 중에 부서져 버린만 시를 먼저 실어버리고 얘를 안 싣고 있다가 이제 이 소시집에 실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고민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를 꼭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고민을 했을 때는 안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였는데, 근데 다시 이 텍스트로 왔을 땐 이 시집 자체에서는 이 시집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앞으로 가는 움직임보다 멈춰 있는 움직임이 많은 시집이라서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좀 운동이 작은 시집이거든요. 그세 번째 시집하고 진짜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거면 넣어도 되려나? 라는 정도의 생각 속에서 다시 배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껴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연결해서 읽을 만한 시들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제가 그냥 심지어는 제목 숫자를 붙인 연작들조차도 조금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별로 상관없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뭐가 떠오르지? 지금은 떠오르는 게 거의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시를 써놓고도 사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깊게 읽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뭐 책 관련 아니어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시인으로 사는 거 살만하냐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지금 질문 없으시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이번 시집을 묶을 때 발표하신 많은 시들 중에서 시를 고르셨던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고 그래요? 댓글이 달려가지고요. 댓글이 달렸어요? 라이브 방송. 그래요? 지금까지 썼던 이 시를 고르는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게 편수가 소시집이라 적거든요. 근데 이게 적으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만족스러운 구성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네 번째 시집을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
또 네 번째 시집의 뼈대가 될 만한 시들은 또 여기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약간 좀 이게 소시집이 갖는 약간 이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소시집 구성의 어려움들이. 그래서 이 시집의 중심이 될 시를 딱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로 해야겠다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부터 구성을 하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저한테는 결과적으로 어떤 정체된 상태들 그리고 어떻게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태들을 그냥 더 집중해서 보여주는 형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묶었고 그래서 조금 더 묶여 있는 시들을 더 많이 넣었고 일단 가장 기본 기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묶여 있는 시들을 더 넣어서 이 전체를 좀 구성을 해보자.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외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른 시집 소시집이니까 좀 더 가볍게 다른 시집에 넣기 어려운 시가 있으면 넣어보자. 그게 뭐였냐면 두 개 하나가 있는데 그 뭐지 모자 무슨 모자 시가 있어요. 제목이 뭐더라? 네, 제가 잘 몰라요. 제 책의 시를. 근데 모자 뭐지? 모자가 사라진 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 번역원하고 한국문학 번역원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서 이제 제 시를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제가 낭독을 하면 그 시의 일본어를 그 번역관 선생님이 번역한 걸로 낭독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교차 낭독했는데 역시라고 하는 이름 행사였고 거기 안에 특별 행사를 넣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시인들도 뭘 할 땐 특별 행사로 뭔가 시인이 뭘 준비해 와가지고 뭐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알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선생님들 번역관 선생님들이 네이티브여가지고 우리가 이거 바꿔서 해보자. 뭐냐면 제가 일본어로 시를 쓰고 제가 일본어로 쓴 시를 그 일본인 번역가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 그거 행사를 해가지고 쓴 시가 모자가 사라진 날이라고 하는 시였고 그때 그가 일본어로 그 보호시가 나쁘났다 희였나? 뭐 약간 그렇게 썼는데 이제 그분 번역들한 걸 가져올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일본어로 썼더라도 제 머릿속에 텍스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이제 한국말로 풀어가지고 가져온 그런 과정이었고 그게 되게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진짜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외국어로 시를 쓴다고 하는 게 외국어로 시를 쓰니까 제가 저한테 지금 첫 번째 시집처럼 시를 쓰라 그러면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약간 쓸 때의 감각이 되게 첫 번째 시집 묶을 때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언어가 숙련이 안 되는 상태로 낯선 언어로 그걸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첫 번째 시집에 들어가는 시하고 또 다른 시가 되긴 했지만은 계속 만지면서 그렇게 썼던 거 하나가 재미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제가 1950년대 시인들 계속 의식하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1950년대 시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그들에게 문학은 뭐였냐면 일본어로 번역된 문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식민의 경험, 식민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문학과 문화의 언어가 일본어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 전봉건인데 전봉건 시인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로 먼저 사고를 하고 일본어로 사고를 한 다음에 그걸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국어로 시를 옮기면서 엄청 많이 계속 퇴고를 계속해야만 했다고 막 그런 말들도 했었는데 약간 그런 생각들을 들면서 좀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데 이런 시는 다른 시집엔 못 싣거든요. 톤이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소시집이고 이거 특히 번역이 되는 시집이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몇 가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주제를 중심으로 묶었고 그 외엔 이제 몇 가지 이제 해볼 수 있는 시도들을 좀 더 살짝 넣어봤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네. 저 시의 제목을 정하는 개인적인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의 제목을 정하는 방법은 제목을 먼저 정한다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사람 머리가 되게 단순해서 본문을 다 써놓고 나면 이 본문 언저리에서 제목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시가 제일 제목에 이건 쓸 때 중요한 팁 같은 건데 제목이 본문을 설명하면 제목하고 본문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중복이니까. 그래서 좀 거리가 있는 편이 낫고 그 거리를 통해서 의미를 좀 넉넉하게 확보하는 편이 나아서 근데 저도 단순해서 본문을 먼저 쓰면 절대 제목이 적절한 거리에 있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먼저 써요. 그리고 제목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첫 줄을 이 제목하고 얽매이지 않게 문장을 하나를 떠올려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제목이 이 애답도 시작점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제목 영향권 안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적절한 거리가 생성되면서 거리가 좀 이렇게 잡히면서 시가 움직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저 쓸 때 방식 이런 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목하고 본문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게 좀 시의 좀 맛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근데 요새는 그냥 또 가깝게 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쓰다 보면 그게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또. 네. 또 혹시 또 질문할 분 있을까요? 아 네. 저 시 쓰는 시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떤 뭐 시어나 영감 같은 거를 뭐 종일 생각하다가 뭐 틈틈이 쓰시는지 아니면 뭐 하루를 나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집중해서 글을 쓰시는지 그런 루틴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상 속에서 단어가 떠오르면 단어들은 다 무조건 핸드폰에 메모를 하거든요. 핸드폰 없었으면 저는 아마 시를 여러 편 날렸을 거예요. 왜냐면 메모를 바로바로 못 하니까. 근데 핸드폰은 진짜 바로 생각이 나서 핸드폰에 메모들을 계속 생각날 때마다 넣어두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남는 때에는 다 시를 쓰는 편이에요. 제가 시를 쓰려고 한글창을 켜놓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그 시간을 100%다 시 쓰기에 활용하냐면 그렇진 않고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한글창 켜놓고 끊임없이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는. 근데 그게 이제 기본 삶이 되는 건데 저는 안 그러면 그게 시가 만족스럽게 안 만들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딱 모양이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미리 구상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미리 구상을 해도 미리 구상을 하면 오히려 약간 시가 좀 옹색해져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어서 앉아갖고 되게 오랜 시간을 쓰는 바람에 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못하다가 그 다음 날쯤에 구절 하나가 생각나거나 장면 하나가 떠오르고 거의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진짜.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근데 지금은 막 방송 일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이 남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요새 진짜 스트레스 받는 중이에요. 약간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시 쓰기가 제일 중요한데 시 쓰기 시간을 이렇게 좀 줄어들어도 되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프리랜서한테 일을 선택할 권한은 없다는 이 생각과 더불어. 왜냐면 프리랜서의 마음은 프리랜서의 기본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거절하면 이 일은 다시는 안 와요. 다음에 나 좋을 때 안 와. 그래갖고 지금 약간 괴로워하는 중인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남는 시간에는 계속 시를 쓰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한글창을 켜놨다면 요새는 1시간 안쪽으로 켜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지금. 빨리 다 모든 걸 접어버리고 그래서 오늘도 로또를 샀거든요. 제가 일을 갑자기 라디오를 그만두게 되면 이제 로또가 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하여간 남는 시간은 다시 쓴다는 편이에요. 네. 그 한 인터뷰에서 시를 잘 쓰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시를 잘 쓰는 것과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시 쓰기에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한
생각하고도 되게 중요하게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을 굳이 했던 것은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태도든 뭐 시에 대한 태도든 이런 것들에 너무 내가 좀 사로잡히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건 한편으로는 몇 년 전에 계속 이제 우리가 문학 혹은 문학 안에서 문학을 하는 일에 대해서 혹은 문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계속 많이 바뀌고 문단 내 성폭력이나 이런 거 이후에도 계속 재고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문학 안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예술을 한다는 이유로 주어진 어떤 특권들이나 특권 의식 같은 것들이나 예외적인 이 태도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했던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예술과 윤리의 관계를 다시 계속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맥락에서 시를 잘 쓰는 것과 좋은 사람이 저한테는 이제 연결돼서 말한 것이거든요. 예술에 대한 태도와 윤리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예술과 윤리가 관계 맺는 방식들. 옛날에는 이 아름다움이 윤리를 확보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윤리가 아름다움을 확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이게 좀 옛날이 아니고 언제나 그렇죠. 아름다움 윤리 확보할 때가 있고 윤리가 아름다움 확보할 때가 있고, 근데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이 좋은 사람 혹은 사람으로서 잘 사는 일에 대한 생각이라서요. 아직 답이 있진 않아요. 그 생각에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 예술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 보는 것에 주력해 봐야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약간 부족했지만 이것도 길게 말해야 되는 거라 죄송해요. 제가 짧게 말할 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뭐 한 분 정도 더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네. 저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시와 평론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된 과정이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파토리가 있으니까 얼른 말할게요. 저는 문창과에 소설 쓰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문창과에서 소설에 재능이 없다는 걸 등록금을 주고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가 떠오른 장면을 그리면 나는 그걸로 너무 충분한데 소설은 단편 소설조차도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다 말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사실 읽을 때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워갖고 너무 괴로웠는데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시를 접했어요. 저는 시를 대학 가기 전에는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시를 접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딱 여기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쓰면 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뻥이고 너무 속이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시를 좀 열심히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대학 가서 시를 좀 발견을 했죠.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어떠세요? 저에게까지 질문이 올 거라는 저 상상을 못하고 저 레포토리가 따로 없는데요. 평론을 쓰게 된 거는 뭐 저는 간단합니다. 읽는 거를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저도 이제 문예창작학과하고 국문과 대학원을 이렇게 다녔었었는데 계속 읽다가 이 읽는 거가 도대체 뭐에 쓸모가 있을까, 내가 이 재미를 느끼는 거인데 그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항목이 또 평론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읽기와 또 가장 가깝고 또 동시에 그 읽기의 행간을 나도 함께 옆에서 같이 채워볼 수 있을 만한 글쓰기여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직도 컴퓨터 한 구석에는 그 시와 소설과 있죠. 있는데 아마 평생 세상 바깥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마침 또 마지막 질문이 마이크가 저에게 와가지고
또 되게 근데 제가 했던 북토크 중에 이 질문이 굉장히 다채롭고 또 깊고 또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황희찬 시인님을 사랑하시는 이 관객분들 이렇게 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그럼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약속된 시간은 이 정도까지고요. 이 뒤에 또 개인적으로 뭐 사인과 뭐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그때 또 못다한 말들 전해주시고요. 그 한국근대문학관에서 개최했던 황희찬 시인의 북토크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